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도서 정보와 함께 하는데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마련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작가는요, 젊음과 반항의 상징인 낭만주의자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은 1788년 1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바이런 가문은 대대적으로 귀족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달리 과격하고 충동적인 기질의 소유자가 많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육군 대위로 미친놈 제기라는 별명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첫 결혼도 어느 부유한 유부녀와 눈이 맞아서 달아난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몇 년 뒤에 그는 1785년에 캐서린 고든과 재혼을 했는데 진실한 애정보다는 그녀가 물려받은 재산의 탐욕에서 이루어진 결합으로 추정됩니다. 시인 바이런의 생애와 작품에 드러난 모순적인 성품 역시 친가와 외가 양쪽의 유전적인 영향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는 1801년 해로스쿨에 들어갔고요. 1805년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재학 중에는 첫 시집 한가한 시간을 펴냈지만 에든버러 리뷰에서 혹평을 받자 분격한 바이런은 잉글랜드 시인과 스코틀랜드 비평가라는 풍자시를 써서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1807년에 대학을 졸업한 바이런은요,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그리스 등지에를 돌아봤는데요. 그 2년간의 여행을 경험을 토대로 쓴 이국적인 장시,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 1부와 2부가 간행이 되자 그 이전의 혹평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찬사와 또 인기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바이런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소감을 표현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네, 이로써 바이런은 단숨에 낭만주의자의 선두주자로 등극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문학적인 위상이 높아지자 그는 숱한 여성과 연문을 뿌리게 됩니다. 네, 비록 과격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이긴 했지만 바이런은 조각상 같은 외모를 지닌 미남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한쪽 발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설에는 한쪽 다리가 짧았다고도 전해집니다. 네, 다만 바이런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까닭에 과연 왼쪽과 오른쪽 중에 정확히 어느 쪽이 얼마나 짧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1815년이죠. 1월 바이런은 귀족 출신의 에나벨라 밀뱅크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해 10월에 딸 오거스타 에이다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런의 결혼 생활 또한 그의 아버지처럼 순탄하지가 않았는데요. 1년 만에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고 배다른 누이와 부적절한 관계 등의 이유로 악담을 받게 됩니다. 네, 그는 1816년 4월 25일 영국을 떠나게 되는데요. 크나큰 명성과 또 오명을 모두 얻은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세였다고 합니다. 네, 영국을 떠난 바이런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영국 출신의 시인인 퍼시 비시 셸리와 그의 부인인 메리 고드윈 그리고 메리의 이복 자매이죠. 클레어 클레먼트가 찾아왔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로 원고를 바꿔 읽으면서 논평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밤새도록 문학 토론을 하면서 피차 깊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런은 여행 중에서도 또 숱한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베네치아에 머무는 동안 무려 200명 넘게 사귀었다고 또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이런이 발표한 주요 작품으로는요. 차일드 헤럴드 순례 3부와 4부 그리고 훗날 슈만의 음악으로 더 유명해진 시극이죠. 만프레드 등이 있습니다. 네, 1819년에 바이런은 숱한 여성 편력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세 테레사 귀치올리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런은 그녀를 따라서 라벤나로 거처를 옮겨가게 되고요. 끝내 미완성으로 남게 될 장시죠. 돈 후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이런은 문학이나 쾌락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이 정치적인 관심이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1821년 무장분기가 실패하고 기츠올리 백작 부인이 친정 식구들이 줄줄이 라벤나에서 추방되자 바이런도 애인을 따라서 피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1822년에는 연이어서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4월에는 클레어가 낳은 딸 알레그라가 사망을 하게 되고 7월 8일에는 바이런의 친구인 셸리가 라스페치아만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 익사를 하게 됩니다. 바이런을 비롯한 친구들이 바닷가로 떠밀려온 셸리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이 꺼진 뒤에도 셸리의 심장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23년 12월 30일 바이런은 이탈리아 제노바를 떠나서 그리스 메솔롱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15세기부터 계속되던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그리스 독립운동에 적극 동조한 까닭이었는데요. 비록 군대 경험이 없는 바이런이었지만 그리스 반군과 힘을 합쳐서 코린트만의 적 요새를 급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824년 2월 그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또 쓰러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사유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그의 명을 재촉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4년 4월 19일 조지 고든 바이런은 영국을 떠난 지 8년 만에 그리스 메솔롱기온에서 36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서 영국으로 옮겨왔는데요. 일설에는 심장만 따로 떼어서 현지에 묻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는 바이런의 좋지 않은 평판을 의식해서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그해 7월 16일 가문의 영지인 뉴스테드의 한 교회에 묻히게 됐고요. 한 세기가 더 지난 1969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의 시인 묘역으로 이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바이런의 시도 더 유명한 이른바 이 바이런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무모하고 난폭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열정적이며 과거를 떠올릴 때면 알 수 없는 죄의식과 우울함에 사로잡힌 남자 주인공. 이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고독한 늑대 스타일의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이 바로 이 바이런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런적 주인공이 실존 인물 바이런은 아니었지만요. 당대 독자들은 이 두 가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열광해 마지 않았습니다. 바이런의 모순적인 기질은 정신의학 쪽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조울증 전문가인 K. 제미스는 바이런에 관한 문헌 자료를 근거로 그를 조울증 환자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바이런이 일종의 열광 상태에서 써내려간 걸작의 시들은 조증 상태에서 발현한 것이고요. 또 종종 억누를 수 없는 터져나온 분노와 기행을 쓴 것은 우울증 상태에서 발현된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런 영향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까지 말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죠. 셸리 부부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던 1816년 6월 14일 장마가 계속되자 며칠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바이런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괴기소설 하나씩 쓰자고 일행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셸리 부인 메리 고드윈은 한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 시체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썼고요. 이때 초고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바로 공포소설의 고전인 프랑켄슈타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남이지만 여성 편력이 강했고요. 변덕이 강했지만 젊음의 반항의 상징인 낭만주의자인 작가죠. 조지 고든 바이런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시간 도서 리뷰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도시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도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저 또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시골보다 더 편한 것은 사실인데요. 솔직히 시골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TV나 신문, 이 매체에서는 도시 생활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골로 되돌아가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강이나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골이 도시보다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과 숨이 막힐 듯한 아파트촌일지라도 이 도시에서 마음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벌써 제 몸은 이 도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겠죠. 네, 어떤 면에서는 도시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 또한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요. 나라는 도시인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요. 어슴풀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도시인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던 중에 이 책은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지은이는 정신과 전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게 보아 넘기는 이 것들에도 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도시인들의 욕망과 갈등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도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저 지나쳐온 것들이 우리 모습에 하나 둘씩 지은이의 입을 통해서 밝혀질 때마다 솔직히 그렇게 좋은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허영과 형식으로 그 몸을 두르듯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외롭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고자 하고요. 또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면서도 외모만 조금 바꾸면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더욱더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사주를 보러 다니기 일쑤고요.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고시행렬 또한 어느 하나로 꼬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지은이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도시인들의 내면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도서가 바로 도시 심리학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도시 심리학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장은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와 폭탄주 그리고 다문화 가정, 영어라는 소재로 소통의 부재와 감성 친밀감, 타자에 대한 거부감, 영어에 대한 열등감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는 자아의 두 얼굴에서는 자판기 커피와 또 노인 세대, 성형수술, 조직폭력배와 와인 자살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두 얼굴을 한 도시인의 모습을 살펴주고 있고요. 또한 3장은 욕망의 가속도에서 사주 카페나 지름신, 고시 그리고 24시 영업점과 메리 운전과 매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리는 도시인의 원초적인 본능과 또 검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4장에서는 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노래방과 채권 회수 광고, 초코파이, 기러기 아빠, 혈연과 학연, 또 지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같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는 그물망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도시인의 우울한 초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도시인들이 조금은 영악하고 또 이기적으로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처량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네, 아무 별 생각 없이 보아오던 것들이 도시인의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됐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나 영화, 문학, 그리고 각종 예술 장르에서 도시인의 삐뚤어진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사람들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또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걸음을 재촉하고 또
울리지 않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의 근저에는 불안감과 소외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감정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지은이가 돌려준 이 도시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의 권위자이자 정신과 전문인 하지연 교수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전신과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를 마친 뒤에 용인정신병원의 정식의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1999년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 창설 작업에 참여하면서 벤처 사업가로 나서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2학년 때 서울대 교지 문학상을 수상하고 이화여대 연극반이 공연한 희곡 누가 나지 지필 등으로 문제를 알렸는데요.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감독인 아버지 하길종 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는 그런 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연 교수가 쓴 도시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제 신간 도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서는요, 도서관 옆 철학 카페입니다. 세네카부터 알랭드 보통까지 삶을 바꾸는 철학의 지혜가 담긴 그런 도서인데요.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네이버 캐스트에서 연재한 성장을 위한 철학 노트의 원고를 새롭게 다듬어서 출간한 책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자이자 10여 권의 철학 교양서를 출간한 대표적인 인문 저자인 안공복은요. 공들여서 꼽은 35권의 책에서 삶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낸 창조적인 해법을 이 책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요. 집사람이 된 그 남자라는 책인데요. 좀 흥미롭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을 가로막는 장벽만큼 집에서 일하고 싶은 남자를 막는 그런 장벽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남성보다 직장 여성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겪는 시선이 더 따가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돌보며 가사를 도맡고 있는 비정규직 대학의 시간 강사 심양섭 씨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스스로 남성 전업주부를 수용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습니다. 실제 정규직 대학 교수인 그의 부인은 아직 남편이 주부라는 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다고 또 전하는데요. 집사람이 된 그 남자는 한때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하던 운동권 학생이었고 중앙일간지 기자로 활약했던 남자가 집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에세이입니다. 네, 저자가 이 책에서 남녀의 성 역할 같은 주제를 심각하게 논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보다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자신의 많은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공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변화도 함께 일으키길 바라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있는 도서네요.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각의 해부라는 책인데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 22인이 뇌과학과 행동경제학, 심리학, 언어학, 철학 등 이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파헤친 생각의 민낯입니다. 바로 이 책은 심리, 의사결정, 문제 해결, 예측 등 생각의 여러 측면들을 소재로 엣지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쟁점들, 학계와 학주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은요.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이라는 도서입니다. 뇌와 기억 그리고 학습의 비밀을 푼 수진 코킨 박사의 뇌과학 이야기인데요. 관절 바짝을 완화하기 위해서 뇌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헬린 몰레이슨에게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지능 감각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뇌 기능이 정상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기억의 연구의 핵심 주역인 수진 코킨 박사는 46년간의 연구를 함께 했던 헨리 몰레이슨의 헌신적인 연구 참여와 또 인간적인 삶을 사려 깊게 세상에 전하면서 독자를 뇌과학 역사 60년의 생생한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도서 4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ICD입니다. 종목 번호는 040910입니다. 네, 동사는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영역의 의료기기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중화권 패널 업체 시장 부문에서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LCD와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OLED 패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화면 표시 장치로 사용되는 고급 디스플레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40910입니다. 생산 공정 효율화로 원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015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천과 청주의 국내 사업장을 비롯해서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생산 공장과 10개 판매 법인 그리고 17개 국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주력 생산 제품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입니다. 2007년부터는 시스템인 LSI 분야인 CIS 사업에도 재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ICD와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추천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오늘 겨울축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축제에 떠나고 싶으신가요? 네, 겨울이라고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요. 활동적으로 올해 겨울은 또 아쉽지 않게 친구와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015년이 시작된 지 이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반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큰 화재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부주의가,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를 낳을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요. 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안전 매뉴얼을 꼭 지켜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